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희가 언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 관이 있겠죠, 언론관이? 뭐 본인이 생각하는 언론과 이제 언론인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그게 언론관이겠죠. 아, 네.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네. 하는데요. 변희재 대표님도 언론인이세요? 저는 이제 이 사회 정치적으로는 언론인인데 네. 법적으로는 언론인이 아닌. 그 법적으로 피해가려고 그러신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법적으로 언론인 피해가려고 그러는 게 네. 언론인의 규제가 네네. 두 가지가 있는데 네네. 일단 김영란법. 예. 언론인이 김영란법에 포함되지 않아서 저는 이건 사실은 잘못됐다고 봐요. 네네. 김영란법은 공직자 대상인데 네. 언론인이 왜 공직자가 아닌데 네. 왜 공직자랑 똑같은 규제를 받냐. 그래서 저는 이건 나중에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네. 제가 사실 이 미디어치라는 언론사, 이제 신문법에 등록된 언론사입니다. 저희는 아, 네. 대표사를 그만두게 된 거는 네. 언론인의 지위를 갖고 있으면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활동도 선관위 안에 감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그래서 안철수 당시에 그때 정계 대비했을 때 네. 선관위가 안철수의 정치자금법을 봐줬다고 제가 엄청 지르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선관위가 제 페이스북을 매일 감시해가지고 언론인이기 때문에 언론이기 감시당하는 때문에 거네요. 지금 네. 편파적으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직을 던져버렸어요. 아, 그렇구나. 네. 저도 사실은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그 SNS 매체에서 막 이야기해도 되는데 당직을 가지게 되면은 그게 정치인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말 잘못하면 이 허위사실 공표라든가 명예훼손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선거법상에. 아, 그건 이제 공선법이고. 예, 공선법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언론인으로 이제 법적으로 규정되면은 사실은 뭐 특혜는 없고 네. 각종 규제만 오니까 네. 저는 이제 언론인이라는 건 직위는 없는 상태에서 미디어치의 그냥 소유자로 돼 있는 거죠. 그래도 본인은 언론인이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언론이라고 얘기해 어디 가서도. 언론인. 이제, 법으로 재려고 그러면 저는 아니라 그러고. 언론인 겸 사회운동가. 예, 그렇게 돼 있죠. 예. 저는 사실 우리 변희재 대표님을 사회운동가로 부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사회운동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네. 왜냐하면 이게 언론이라는 게 바른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상황은 바른 목소리 플러스 행동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다 행동을 해야 보니까 되니까 운동가죠.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은.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정치개혁 활동가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언론과의 관계가 굉장히 독특해진 것 같아요. 일단 그 MBC 문제 이제 바이든 날림문에서 비롯돼 가지고 전용기 탑승부터 이제 거절당했습니다. 이거 유례가 없는 일이죠. 이건 전혀 없는 얘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 좌우 정권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네네. 뭐 정말 나쁜 정권 욕하는 정권들이 있었을 텐데 네네. 그런 정권도 전혀 하지 않은 일만 계속 벌려서 네네.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지는 언론 이슈는요 다 최초의 일이에요. 최초의 일. 최초의 일이다. 예,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전용기가 돌아올 때는 또 매체 두 군데죠. 채널 A와 CBS. 근데 기자를 불러서 따로 이제 면담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매체를 선택한 게 아니고 기자를 이제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거의 우리가 처음 들어본 얘기들입니다. 네. 그리고 또 뭐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정보지에 나오는 이야기가 강훈 담당 비서관이 이 기자들을 간택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 전용기에 한 80명의 기자가 있었는데 네네. 승무원을 통해서 CBS 채널A 기자 2명을 간택을 했죠. 간택한 겁니다. 그 행위를. 네네. 그래서 대통령의 이제 독실에 가서 1시간 동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기자를 네. 다 봤어요. 네네. 다 봤으니까 우성우성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확인하니까 20% 정도 기자는, 그러니까 80명 중에 한 20, 30명은 아씨 나도 간택돼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랬고 나머지 40, 50명은 난 열심히 해도 간택 안 된다. 때려 부수자. 이렇게 갈려서 기자를 여론에 들끓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강원 비서관이 달래는 과정에서 특히 좀 TV조선 쪽에서 난리쳤대요. 왜 채널 A냐, TV조선 놔두고 해서. 그럴 수 있겠네. 티저하고 채널 A로. TV조선 너희들은 제1후궁으로 간택됐고, 네네. 쟤네들은 2, 3후궁이다. 이 얘기를 했다고 이제 찌라시 나온 거죠. 이게. 근데 뭔가 간택이라는 표현 안 썼다고 지금 나중에 뭐 정정을 하는데, 뭐 쓰든 안 쓰든 기자 2명을 간택한 거는 팩트고, 그걸 뭐 어떻게 무마를 시키려 했겠죠. 강훈 비서관이. 강훈 비서관이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죠. 강훈 비서관도 원래 윤석열 대통령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모양이죠. 비서관 되는 과정에서. 법조기자 출신들을 다 거의 다 그렇게 쓰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친하게 지냈던 기자들을
지속적으로 대통령실에 데리고 오기도 하고 또 흔히 하는 말로 이 정확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택을 해서 특별 면담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을 대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뭐 이번에 지금 이 간택한 기자도 이제 그렇게 연결돼 있다 그러잖아요. CBS 네. 기자는 뭐 그 남편이 검사여서 네, 같이 네. 했었고 천안의 기자는 법조 출입 기자였다 해서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검사 시절에 이 버릇된 언론관. 네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언론 대응을 많이 했던. 아, 사실은 그거는 검찰에서의 무슨 홍보 라인과 관계없이요. 그걸 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언론 대응을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언론 대응을 많이 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도 이제 언론 네. 대응을 좀 했습니다만은 저 언론 대응한 사람들은 간택할 능력이 이 없어요. 정치권에서의 이른바 대관팀이라 그러나 뭐 홍보팀이라 그럴 수 있고 좀 기업체. 네네. 기업체 대관팀 홍보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기자들한테 이제 술도 좀 사주고 그렇죠. 네. 받들어 모시고 예. 뭐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저는 저기 일부 네. 기자들의 이 뭐라고 합니까? 식사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도 다 기억했습니다. 뭐 한때는. 심지어 이제 뭐 골프장 부킹도 해줘야 되고 네, 옛날에 완전히 그렇게 했죠. 을 중에 을인데 네. 검찰에서의 이렇게 언론 대응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완전 다르죠. 예. 아, 본인들이 갑이 돼 버리지. 예. 그렇군요. 그 뭐,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한국의 이 검찰의 정말 잘못된 학습, 이 피의 사실 공표 문제인데 네네. 원래는 범죄인데 네.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넘어가고 특히 이번에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는 그냥 완전히 엄청나죠. 대놓고 그냥 네. 뭐 막 해버리는데 네. 그거를 하는 검사들이니까 피의 사실을 공표해 주는 검사인데 이게 불법이니까 어떻게 가끔 가다가 이제 브리핑할 때가 있겠지 차장 검사들이. 네네. 근데 네. 그거 이외에 지금 보세요. 이 정진상이나 이제 유동규, 김종 관련 기사가 매일 나오잖아 검찰관이. 네네. 그거 어떻게 나오느냐? 검사가 비공식적으로 기자를 만나서 풀어주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술도 마시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일을 제일 많이 한 게 윤석열과 한동훈이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자들이 달라붙죠 이거는. 이건 역으로 기자들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줄을 쓴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법조 기자가 다 줄을 서면은 거기서 간택을 하는 거죠. 가장 말 잘 듣고 충성스러운 기자들을 간택을 해서 그래서 간택이구나. 따로 이게 데려가서 표현이. 이제 또 검사들 같은 경우는 술값을 또 내는 스폰서로 데려오던지 해가지고 네네. 고급 술집에서 술 마시면서 소스를 주는 거거든요. 김만배도 그러면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겠네요. 김만배는 이제 약간 이제 다른 게 네. 그 부친이 워낙 자산가여서 예. 그 자산을 물려받아서 김만배는 오히려 돈을 주고 검사를 부르는 판사 검사를 왜냐하면 이 판검사들이 이제 예민하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데 네. 기자가 사주는 술과 이게 제일 안전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자라는 인간들이 술을 안 사는 인간인데 네네. 그런 기자가 사주는 술이 제일 안전하다. 어. 그래서 김만배 씨는 이제 검사를 좀 줄 세웠던 사람이고.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뭐 네. 검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 검사 기자들 술 마실 때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스폰서들을 데려나와서 네. 그런 거 이제 기자들 공짜로 쫙 먹이면서 이제 딱 가오 잡고 이제 툭툭 이제 넣어주는 소스를. 이제 아마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뭐 한동훈은 계속 그것만 한 거야 기자들하고. 네네. 그래서 그것만 한 거죠. 그 이상의 언론에 대해서 고민해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눈에는 줄 세우고 소스 주고 충성시키고 그리고 자기한테 약간 삐딱한 기사 썼다 제끼고 네. 이거 이상 한 게 없잖아요. 그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줄 서지 않고 삐딱한 기사를 쓰는 정치부 기자들은 처음 겪어보는 기자들이겠네요. 네, 법조에서는 이제 검찰을 비판하는 기사가 거의 안 나오죠. 가끔 가다가 판결문 비판하는 경우 나오는데 네. 검찰 잘못 비판하면 소스가 안 나오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법조계에서 최고 갑은 판사인데 네. 판사들 물어보세요. 판사들은 기자들한테 많이 당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판사들은 기자들한테 줄 게 없거든. 그렇죠. 줄 게 없잖아요. 그렇죠. 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결이 잘못 내린다거나 판결에서 잘못되면 막 날릴 때가 있거든 기자들이. 네네. 근데 검찰은 소스를 주기 때문에 네. 검찰 잘못 때리면 소스 못 받는데요. 그래서 기자와 관계에서는 검사가 훨씬 압도적으로 유리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제 기자라고 하는 것은 출입처를 깨기 위해서 출입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보통 이제 사회부 기자들이라든가 경찰 출입 기자들 그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초임 사회부 기자들이 이제 경찰서 발령받으면은 서장실에 가서 서장 책상 위에 다리 올려놓고 앉아 있어야 된다. 농담 비슷하게 그런 이야기 하는데 여기는 아예 그게 안 되는 구조군요. 경찰은 훨씬 오픈된 공간이, 검찰이면 훨씬 오픈돼 있죠. 네네. 경찰 같은 경우는 이 조직도 크고 네. 검찰은 은밀하기 때문에 이건 네. 완전 검사 개개인하고 라인이 없으면 소스를 못 받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기업체나 정치권 같은 경우도 소스가 있지만 사실은 기업이나 정치권은 홍보를 해야 되는 게 그렇죠. 있어서 그렇죠. 홍보해서 기자들한테 청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솔직히 검찰이 홍보할 게 뭐가 있겠어요? 뭐 매출 올릴 거 있습니까? 뭐 표를 얻을 게 있습니까? 근데 요즘 저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엄청나게 언론에서 홍보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마 이제 정파적인 관점에서 한동훈 정파적인 뭐 차기 후보라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런 이 언론 플레이했던 검사들은요. 홍보를 검찰 조직을 위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될 사안이 거의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수사하는데 그 사실 밖으로 새 나가면 좋을 일도 없고요. 예. 그러니까 홍보는 매출 올리거나 표를 얻는 데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네. 검사들은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기자들 줄 세워가지고 터트려주고 기자들을 키워주는 입장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검사는 완전 항상 갑이었죠 기자들이 보면서. 그러면 흔히 하는 말로 이 속된 표현으로 기자들이 이제 빨아줘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접근가 뭐 엎드려 기던지 아니면 네네네. 갑자기 무슨 위인전 기사를 쓰던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검사한테 딱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CBS 기자 있지 않습니까? 이 독대한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영국 런던에 갔을 때 수많은 정상들의 중심에 둘러싸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는 기사를 쓰신 분이에요. 네. 네. 용비어천가를 제대로 이제 불러주신 기사로? 거죠. 예, 예, 네. 예. 자, 그러면 결국은 이 MBC 문제는 지금 이 세무조사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정부에서 끝까지 가겠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나 네. 언론 구조, 언론사라는 개념보다는 자기 앞에 엎드려 비는 언론인, 엎드려 빌지 않는 언론인 이 기준밖에 없을 겁니다. 이분들이 있으면 언론 시장을 고민했겠습니까? 언론의 좀 국제적인 조류를 분석했겠어요. 그렇죠. 그럼 간단하죠. 언론사에 대해서도 엎드려서 충성하는 언론사, 덤비는 언론사 딱 구분해가지고 충성한 애들은 봐주고 덤비는 놈들은 죽이자. 이거 이상 아마 고민해본 적이 없을 거라고요. 근데 이제 언론의 속성상 아무리 이제 보수적인 언론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이 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비판 기사를 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치면. 그러니까 이제 이 아까 말하는 그 검찰발 기사만 굉장히 독특하고 네. 정치권에서는 억지로라도 균형을 맞추죠. 억지로라도 균형을 맞춰줘야 이제 되거든요. 주로 이제 종합일간지나 방송 같은 경우는 억지로라도 균형을 맞추죠. 예. 네. 그게 좀 이제 버릇돼 있어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 좀 적응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보수적인 언론이라든가 하물며 중도적인 언론과도 마찰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이 많아지겠네요.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중앙과 동아만 하더라도 균형적 비판을 해요. 이른바 이제 중도라는 것은 이제 주로 정체성이 없는 언론사. 예를 들면 뭐 한국일보라든지 뭐 저쪽에 통신사들 2대1이라든지 네. 그럼 비판적으로 느껴져. 네. 이제 중간 언론은.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선일보 빼고는 다 적대될 수가 있어요. 진짜 저러면 사실은. 야, 이거 그렇다고 뭐 타 언론사까지 세부조사 할까요? 근데 일단은 지금 이제 타겟 잡혀 있는 게 이제 MBC하고 MBC인데. 뭐 TBS는 약간 이제 뭐 저쪽 서울시에서 잡은 거니까 시위에서 현재로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좀 최대 이제 현안은 MBC를 무릎 꿇리겠다는 게 지금. 그래서 사실 MBC 세무조사도 좀 웃겨요. MBC 같은 경우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세무조사라든가 이런 거 별 절차들을 의미가 없죠. 그 정부라든가 이 하고 상의하면서 하거든요. 예. 사실은 세무조사라는 것은 이제 민간 기업들 민간 기업들, 민간 언론사들의 민간이 문제를 이제 파헤쳐야 되는 건데. 해먹으려고 한 거고. 그렇죠. 여기 뭐 공영이기 때문에 네. 뭐 주주라고 있어봐야 박문진하고 그렇죠. 네. 정수장학회가 막 배당금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네, 네. 뭐큰 의미 없는 일인데 네. 그걸 뭐 시도를 하고 사실 그것도 이제 강신업 회장이 해야 된다니까 바로 하더라고요. 자, 이 즈음에서 저희도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민주당 이야기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해결 안 하고 간 것은 어쨌든 비판받아야 될 측면이 있는 거죠. 솔직히 지금까지 민주화 이후에 이 정권들이요. 네. 정권 잡으면은 어쨌든 공영방송들을 자기 사람들 넣어가지고 자기 쪽 유리하게 끌고 갔다는 건 다 마찬가지죠. 네, 네. 그건 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러면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노선이 좀 바르게 갈 수 있는 제도 만든다는 논의는 많이 했는데 네. 논의만 하고 실제로 다 안 했어요. 네. 왜냐면 급하니까. 일단 정권 잡으면 일단 모르겠다. 일단 내 사람 바꿔보자 하다 보니까 다 뒷점 밀려났죠. 된 게 하나 없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사회 구조 바꾸자부터 해가지고 실제 어떻게 보면 진보 쪽의 언론학자인 강준만 교수는 언론 의회를 만들자. 언론 의회를 만들자. 그걸 저희 보수 언론단체에서 받아가지고 추진할 때 이명박 때 추진까지 해봤는데 네. 안 돼. 그러니까 정권을 일단 잡아놓으면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뭐
MBC 문제가 이 MBC의 사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언론사라는 것은 이 기자들이라고 하는 요즘 뭐 PD 권력도 세졌습니다만은 구성원들 자체가 현 정부의 이 탄압에 절대 무릎 꿇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보수에서 언론 들어갈 때는 항상 이제 이 공영방송의 언론 노조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노조가 편파적이고 노조가 언론을 잡겠다 해서 그걸로 들이받고 싸우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기자협회 조사 결과 기자의 거의 90%가 이 정권 잘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MBC가 그러니까 제가 MBC하고 십몇 년을 싸운 사람인데 나는 도저히 지금 MBC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보도가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어. MBC 노조하고 싸우셨던 거죠? 노조 정확하게 무진장 싸워서 그죠? MBC가 저에 대한 음해 보도도 엄청 많이 하고 그냥 치고하기 관계인데 현재 상황에서 MBC 보도에서 저는 문제점을 못 찾겠습니다. 그건 공영방송이라면은 당연히 짚어야 될 거 짚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노조한테 집어씌우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요. 사실 약간 보수 성향이 있는 SBS 같은 공중파들도 그 당시 이제 MBC 바이든 날리면 사태가 일어났을 때 주영진 앵커가 직접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MBC 잘못한 거 없다. 우리도 바이든이라고 했다. 그땐 TV조선도 그렇게 했어요. TV조선도 그렇게 왜냐하면 그 풀기자라는 영상을 공유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 보수 유튜버들하고 심지어 대통령실에서 MBC가 편집을 조작 날조했다 그랬을 때 TV조선에서도 우리도 그 영상 갖고 있기 때문에 조작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범 기자사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이 특히 언론을 다루는 방식대에서는 거의 90% 이상이 동의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이제 언론계 입장에서는 이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네요. 이제 그렇게 됐죠. 팩트를 다루느냐. 지금까지는 약간 이제 언론계도 좌우 나눠서 편성한 게 있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건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보수에서의 정말 극단적인 논객인 윤창중 씨 KBS 기자 출신인데 어떻게 비행기를 안 태우는 것 같고 하냐 이런 것들은 언론 출신들은 다 비판하지 그거 잘했다고 얘기하는 언론이 없어요. 근데 그걸 잘했다고 편드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언론인 출신. 누구죠?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 언론인 언론 출신 맞잖아요. 뭐 저쪽 정당이니까. 그래서 얘가 차라리 이 MBC에 불만이 있으면은 불만을 얘기를 하는 게 나아요. 대통령이 좀 도스태핑도 하잖아요. 뭐뭐 우리가 잘못됐다. 한번 시정해봐. 이게 될 수가 있는데 비행기를 안 태워준다는 거는 그건 너무 웃기고 다만 이제 이 비행기를 안 태워주면서 이건 뭐 전경련 뭐 가까운 매체들의 이제 주장인데 4대 대기업의 이제 MBC 광고를 끊어라 이런 압력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치졸한 방법이죠. 치상. 그냥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되고 사실은 아직 지금 임기가 남아서 그런데 MBC의 박문진 이사 임명권의 70%를 정권이 갖고 가요. 여당이 갖고 있죠. 정부 여당이 갖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원래는 이제 그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정권 바뀌면은 또 오른쪽 갔다 이쪽 갔다 하니까 그걸 안정적으로 가자 해서 그런 제도 이제 개혁을 많이 얘기했는데 어쨌든 제도가 안 됐으니까 그럼 자기가 임명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돼. 근데 그걸 먼저 비행기 안 태우고 광고 탄압하고 지금 TBS도 마찬가지인데 TBS 이강택 사장 물러났어요. 그럼 오세훈 시장이 안 치면 돼. 근데 그걸 먼저 그걸 지원금을 끊는 그 협박부터 하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이런 게 지난 정권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원하겠네요. 효용감이 있다고 생각하겠네요. 근데 그게 문제는 그러면은 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그거 못해서 안 했냐 이겁니다. 아니 어쨌든 그런 목표가 자 원래 이제 저 같은 언론개혁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공영방송이든 이런 것들이 바르게 가는 게 목표인데 자, 정권 같은 경우는 자기 편 만드는 게 목표인데 저렇게 해서 자기 편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이사들이 꽂았다 치자 이거야. 근데 기자들에 대한 자존심을 다 짓밟아 놓고 이사들 꽂아봐야 안 돼, 안 움직인다고 저렇게 해버리고. 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노무현 정부 때의 언론 선진화 조치 역시 언론에 대한 흔히 하는 강압적인 방법 아니었냐 이런 이야기도 하긴 해요. 아니 근데 언론 선진화 조치가 이제 출입처 관리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출입처 지금 출입처가 워낙 달라서 그런데 지금은 출입처라는 게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당 노무현 때만 하더라도 이 청와대 출입 기자가 100명이 안 됐어요. 지금 1000명이 넘어가요. 노무현 시대에 이 선진화가 안 됐더라면은 지금 현재 1000명의 기자가 청와대 아무데나 문 열고 들어가고 아니 사실은 그런 그때 거였잖아요. 이제 선진화 개념이 이걸 염두에 두고 한 게 있어요. 이제 인터넷 시대가 처음 열렸잖아요, 노무현 때. 기자가 폭증하는데 출입처에 이 이른바 뭐 몇 대 일간지들이 들어앉아가지고 짝 노릇하니까
어떻게 보면 바깥에 신생 언론사가 불만터서 그 문제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물론 취재를 상당히 제한했던 경우는 있지만은 네네. 기자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그 풀다 문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기득권 언론이 존재하는 건 또 사실이잖아요. 기자 아니 원래 한 예전에 노태우 때는요 이 네. 청와대 출입 기자가 20명 이랬다니까요. 아, 그러면 그래서 예전에 청와대 출입 기자 하면요 거의 파워가 엄청났습니다. 장관급. 네, 네, 청와대 기자 하나가 전화하면 안 되는 게 없고 네, 그래서 네. 청와대 출입 기자를 완장 차고 다녔잖아요. 네. 지금 1,200명인데 청와대 출입 기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 선진화라는 것은 좀 기득권의 해소와 확대네요, 그죠? 자연스러운 흐름, 기자 숫자가 많아지고 언론 숫자가 많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출입처를 통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기득권 언론들에게 좀 불이익을 주면서 신진을 넣어야 되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렇게 세게 비판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때 노 대통령하고 안 좋았을 때였는데 비판할 때였는데도 네, 그 문제는 세게 안 건드렸고, 다만 전 노 대통령 쪽을 비판했던 거는 왜 포탈 통제 안 하냐, 포탈이 자기 편이니까 통제 안 하냐, 그걸로 제가 세게 때렸지. 이 출입처 문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참 이게 보면요, 언론이라는 게 정부의 성향 또는 이 언론의 이 지배 구조의 문제 또는 시장의 형태의 변화 이런 거에 따라서 늘 같은 편은 없는 것 같아요. 정치권 입장에서 보면. 원래는 그 공영방송이나 이제 공영언론 이제 서울신문 이제 민영화 시켜서 그러는데 이제 그런 문제였는데 요즘에는 뉴미디어들 때문에 뉴미디어가 특정 정파색을 띠고 있어서 그 관리 문제가 더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포탈 문제에 대해서 제가 노무현 정권 때 같은 경우 안티조선 운동을 했지만은 포탈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봐서 포탈 싸움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진보 쪽 입장은 포탈이 진보에 돕는다 그래가지고 놔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민원연이라든지 이쪽에서 포탈을 이제 규제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네. 뭐 딴 편 들고 있나 봐 포탈이. 요즘 내가 포탈 보지 않아서 그런데. 네. 그래서 이게 누구 편을 든다 해서 봐주지 말고 원천적으로 포탈이라는 재벌이에요. 인터넷 재벌. 재벌이죠. 인터넷 재벌이 언론 권력 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언론 기능을 저는 뺏어야 된다고 주장했었는데 지금 이게 거의 다 동의가 된 것 같아요. 언론계에서. 지금 사실 언론사들이 포털과의 제휴 관계가 제대로 안 되면은 본인들이 상업적으로 자리 잡을 수 없으니까 그런 거 최고 아니에요? 갑질이 포털이고 포털이죠. 언론은 미치니까. 네. 근데 지금 언론계에서 거의 지금 동의가 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런 거를 좀 자구갑작으로 빨리 처리를 하는 게 좋겠죠.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가 독자적인 이 사이트 구축을 해서 들어가지 우리처럼 이제 포털에 들을 통해서 이 통로를 이제 사용하고 이러진 않죠. 최소한 이제 이 해외 메이저 언론사들은 그런 짓 안 하고 네. 뉴욕타임즈, 워싱턴타임즈가 10년 전만 해도 네. 다 망한다 그랬는데 네. 온라인 유료 회원을 확대해서 네. 네. 원래는 한 그 신문사들이 한 60만 부, 70만 부 나왔거든요, 부수가. 네. 지금 종이 부수는 줄었어요. 네. 근데 유료 회원들이 1,000만 명 늘고 막 이래가지고 매출이 엄청 늘어버렸어요. 그 왜 그러냐? 포탈하고 독립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지금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가 유료화했다가 네. 웃기는 얘기야. 포탈 들어가면 다 있는데. 네. 네. 조선중앙이 내 일자 기사를 포탈 들어가면 다 있는데 그거 누가 봅니까? 누가 유료 등록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언론의 생존 문제거든요. 이 네.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언론이 기사를 통한 이 매출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뭐 다른 이 쇼핑몰이라든가 뭐 어떤 다른 사업을 해야 되네요. 그러면. 근데 쇼핑몰도 할 수가 없는 게 그것도 이제 그 저기 포털에서 다 포탈은 다 해버리는 벗기고 이제 클릭수에서 상대가 안 되니까.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가 보여줬는데 네. 기사를 돈 내고 볼 수 있는 정도의 가치 있는 기사를 써서 충성도 높은 독자들이 스스로 돈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언론사 죽는다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스스로 돈을 내고 사볼 만한 기사가 있냐는 거죠. 최근에 그거 아세요? 일부 언론사입니다만은 개발 사업 하는 거 아세요? 언론사가. 아 그렇게 하겠죠. 예, 언론사가 개발 아니 사업. 많아요. 예, 예. 좀 중급 언론들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언론사는 이제 그냥 하나의 이제 그냥 바람잡이고 실제로 아니 그거 이제 좀 흔히 하는 말로 지방지들이 그건 이제 다 그랬죠. 예. 건설사가 사주로 있다 이것들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예, 예. 중앙 메이저 언론들도 예. 계열사로 개발 사업하는 데가 있어요. 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예. 언론사로는 이제 수익이 안 나니까. 그럼 지금 뭐 언론의 문제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도 문제지만 이 돈벌이 수단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엄밀히 거네요. 말하면 지금. 노무현 정권 이래로 언론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이유는요. 돈벌이가 안 돼서 그래요. 돈벌이가 안 돼서. 돈이 잘 돼서 부패한 게 아니고 돈벌이가 안 되다 보니까 네. 특히 기자들 개인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조중동 기자들 같은 경우 예전에 정년이 보장됐는데 네, 이제 네. 정년 보장 안 돼. 네, 네. 그러면 40대 한 중후반부터 열심히 충성 기사 써가지고 간택돼가지고 가야 되거든. 네. 기업이든 어디 정권이든. 그렇죠.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어. 수익 문제가 커요 사실.
그렇구나. 또 요즘 이제 나오는 이야기 중에 제가 정말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인데 진중권 저널리즘 기자들이 취재하지 않고 SNS 들어가가지고 끌고 오고 그다음에 이제 베껴쓰기 일본어로 뭐라고 하죠? 우라카이. 이것도 좀 심각하죠 지금. 그 제일 쉬우니까 쓰기가. 취재도 필요 없고. 근데 이게 기자 맞습니까 이게? 페이스북을 이제 뒤지는데 한 명만 뒤져놓으면요 싹 다 복사하기 해서 딱 뜨면 되니까. 근데 이게 언론 맞아요? 이게 기사 맞아요? 그게 이제 예전에는 언론사의 기자가 이제 일간지 시대 때 같은 경우 하루에 한두 개 썼는데 네. 지금은 이제 하루에 막 30개, 40개 쓰는 기자가. 조선일보가 양 제일 많아요. 왜냐면 이제 지면도 하고 또 언론 하고 나니까 그럼 30개를 어떻게 씁니까? 취재해가지고 100개 쓰는 거죠. 야, 참. 근데 이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진중권 씨라든가 몇몇 이 셀럽들 내용이 보면은 그냥 욕한 거, 조롱한 거 그냥 갖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이건 좀 심각한 수준 아닌가요, 진짜 이거? 이거 사실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쓰려면은 원칙은 진중권 이런 말 했어요. 그럼 반대쪽 멘트를 따가지고 같이 붙여주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냥 진중권 이런 말 딱 쫙 몇십 개 써. 네. 그게 다예요. 그게 끝. 그럼 진중권이 헛소리를 해도 그냥 쫙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진중권 씨 관련 기사를 좀 이렇게 한번 눈여겨봤거든요. 대부분이 그냥 조롱조에 감탄사 내뱉은 거 이런 걸 기사로 써줘요. 어떤 비평이라 수준이라든가 뭐 날카로운 비판이나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그걸 가지고 이제 셀럽이 욕을 했다. 이걸 이제 기사화 시키는 게 이게 과연 기사냐 이거죠. 그런 이제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언론이 전반적으로 나아질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더 심화될 거고 언론 간의 이 분화 분열도 심해질 거고 정권과 언론 간의 이 갈등도 심해질 거고 최악으로 갈 것 같은데 네. 어차피 이 최악까지 가야지 되지 않을까 그래요. 예, 거기서 뭔가 끝장을 봐야지 이제 언론이 뭔가 새로운 길을 트지 않을까 그래요. 근데 역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도 보잖아요. 언론과 정부가 갈등하는 것이 정부의 막장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위기라고 하는 것도 진보 언론이 아닌 중도적인 언론, 보수적인 언론과의 마찰이 세진다면은 윤석열 정부의 위기도 본격화된다. 언론발 이제 자연스럽게 언론발 정권 퇴진 운동이 벌어질 수 있는 뭐 기자들이 뭐 퇴진 운동 머리 뜯어먹는 게 아니고 네네. 윤석열 정권이 뭘 해도 비판 기사가 나오는 지금 이미 지금 사실은 몇몇 보수 언론을 빼고는 사실 그런 조짐이 보여요. 네네. 근데 이제 더 심화되면은 그냥 뭐 해도 그냥 다 얻어맞는 상황이 조만간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 전체를 자꾸 이제 이 적으로 돌리니까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MBC 그 기자 이 비행기 안 태운 거에 대해서 네. 어느 기자가 동의를 했겠어요. 그래서 풀 기자단 뭐 투표 결과 36대 4. 4는 아마 조선일보 쪽이겠지. 그래서 36명, 90% 이상의 기자들이 동의 못 한다는 건데 그런 일을 너무 많이 벌이니까. 그 기본적인 생각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 시절의 언론관. 내가 갑이다라는. 그런 게 내가 줄 세우고 안 따라오면 밟아버리고 따라오는 놈만 데리고 가겠다. 그게 뭐가 문제냐 지금 문제점은 파악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 줄 세우기를 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제 검사 시절에는 정보를 흘려줬잖아요. 지금 뭐 어떤 다른 뭐 이익 관계를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 이제 이명박 정권 때부터 해보려고 그랬는데. 네네. 현대 사회라는 게 그래도 과거보다 투명해져서 네. 언론에게 이제 당근을 주고 뭐 예를 들면 박정희 정권 같은 경우는 조선일보에다가 호텔 하나 이제 허가권 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걸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아 언론 쪽수가 가만두질 않아요 현대사에서.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언론사 한 2개 찍어서 주면 나머지 언론들은 더 지금 그 간택 2명 했다고 난리가 들고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당근은 못 주고 싫은 놈 때리는 걸 하겠죠. 당근 줄 거 거의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 참 언론 문제가 심각한데 이거 사실 여당에서도 총선 앞두고 이런 식의 극단적인 언론과의 갈등 관계가 좋지 않잖아요. 굉장히 위험한데 사실 네. 여당에서 이 원래 저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원래 당성이 좀 낮아요. 네. 민주당에 비해서는. 네네. 그래서 조금만 언론에게 둘겨 맞으면은 바로 다른 목소리가 나와서 그래서 네. 기회주의자로 욕을 먹었는데 네. 이번 정권도 좀 신기하게 잘 안 나와요. 그런 목소리가. 나와도 밟히고. 왜냐? 유튜버.
보수 유튜버들이 똘똘똘똘 뭉쳐있다 보니까 예. 여기에 막혀가지고 지금 사실은 이 보수 유튜버는 그냥 소수의 강경 지지층만 묶어주는 거고 표는 밖에 있는데 표와 관계없는 사람들 뭉쳐놓고 바깥의 표는 날아가고 지금 그러니까 보수 유튜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죠. 한마디로. 결국은 보수 유튜버라는 것은 당내 정치용인데 그렇죠. 여기에 그래서 이제 이준석 숙청하고 예. 유승민 숙청하고 그때 써먹을 때 좋은데 네. 실제로 이제 바깥으로 표를 가져러 가야 되는데 예, 예.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없거든. 보수 유튜버들은 강경 지지층의 입맛에 맞게 해서 지갑만 털면 되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이대로 가게 되면은 이제 언론의 이제 기반이 붕괴되는 거죠, 여권에서. 네네. 그럼 총선 때 당연히 위험해지죠. 아, 그래서 이번에 동아일보가 그 칼럼 썼잖아요. 네. 위험하다, 내년 총선 때. 위험하다. 지금 보수 유튜버를 듣는 분이 한 2, 300만 명 되죠? 그 정도 되다고 봐야죠. 어. 네, 네. 그 지금 현재 이봉규하고 또 정광훈 목사가 또 이 채널들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럼 지금 이 기성 이제 제도권을 레거시 언론들도 유튜버 시장에 나름 뛰어들었잖아요. 뛰어들었죠. 뛰어들었는데 왜 큰 재미를 못 보고 있을까요? 최소한 보수 시장에서는 네. 조중동이 뛰어들어도 네. 저 지금 제가 말하는 강용석, 네. 뭐 이봉규 이렇게 못 찔르거든. 아,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는 이제 진짜 상황이 누가 더 큰 거짓말하냐의 경쟁이 붙어가지고 네네. 이봉규 채널에서 이번에 156명의 이태원 참사자들이 약물 중독으로 죽었다고 확 지르지 않습니까? 이걸 못 따라가는 거죠. 사실은 보수 유튜버에서의 압도적 1위가 신혜식 대표의 신의 한수였어요. 네네. 독자가 150만 명 넘어가. 네. 근데 누구한테 뺏겼냐? 강용수한테 뺏겼어요. 네. 엄청난 거 부정선거 거짓말로 확 퍼뜨리면서 신혜식 대표하고 자기는 도저히 저 범죄 행위까지 못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보수 유튜버를 평정하려면 범죄 행위까지 가야 되거든. 네. 그거 못 가는 사람들은 이제 밀려나는 거죠. 보수 유튜버, 진보 유튜버 다 이렇게 들어와시잖아요. 그렇다고 봐야죠. 저는 이제 진보 유튜버 중에도 가짜 뉴스라든가 과도한 음모론을 만드는 분들이 있는가요? 저는 못 봤어요. 물론 좀 과장한 표현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한 대로 네. 150명 약물로 죽었다 이렇게 지르는 유튜버는 난 좌쪽에서 본 적 없어요. 진보 유튜버 중에 그나마 이제 변희재 대표님하고 제일 이렇게 합리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유튜버는 어디예요? 꽤 많죠. 네. 아니 제가 출연한 데가 거의 전체 다죠. 저 네. 매블쇼도 그렇고 김영민 TV 뭐 등등 하고 저 열린공간 TV 저쪽에 더 탐사지. 네네. 네, 거기도 잘 뭐 교류하고. 뭐 그런 데로 하여튼 저는 저쪽에서는 막 센 거짓말하는 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여기 보수하고 달리. 김용민 TV는 좀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방송을 막 같이 하고 있으니까. 네네. 근데 원래 우리가 보수가 좌파가 거짓말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엄청 싸웠거든요. 네네. 뭐 광우병 문제라는 문제에서. 근데 어느 순간에 이건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좌파에서는 광우병도 이제 거짓 선동이라고 보는 거고 세월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했다고 봤는데 아니 부정선거 이거 중공에서 해킹을 해가지고 중국이 표를 써내고 그 정보를 자기들이 이스라엘 모사드에 줬다 이런 거를 난 좌파에서 이런 수준의 이 거짓말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아까 말한 대로 보수는 누가 더 큰 거짓말하냐가 충성 순위를 결정해 버리니까 막 나가는 거죠, 막 나가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봉규 TV는 약물로 죽었다 하고 강용석 TV는 이태원 참사의 배우는 안진걸이다. 안진걸이 용산사정과 같이 공작을 했다. 야, 막 나가는 거예요, 이제. 무섭다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저도 이제 사실 이제 유튜버에 이제 출연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튜버만 출연할 게 아니고 공중파도 같이 출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야지만이 상호 정화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공중파에서 나가서 가짜 뉴스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과장하기 쉽지 않잖아요. 과장하기 쉽지 않은. 방송심의가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훈련들이 되면은 유튜브에 나가서도 과장해서 극단적인 것은 덜하게 된다. 그런 측면이 있고. 근데 그럼 이제 유튜브에서 퇴출당하죠. 인기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유튜브에서 하는 이제 그 당파성이 강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공중파에 나가서 또 하나만 한 소리만 안 하는 그런 좀 뭐라 들을 만한 이야기하는 이제 공중파 패널이 된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어느 정도 격을 지키는 유튜브 얘기지 보수 쪽 가면요 거짓말 안 하면 생존이 안 돼요. 그렇습니까? 참.
심각한 문제네요. 그 우리 보수가 완전히 불안한 게 부정선거 아까 말한 대로 중공 해커가 이제 네네. 들어왔던 거죠. 그거를 말도 안 된다는 얘기한 유튜버가 한 3개밖에 없었어요. 저희하고 정규제 TV하고 조갑제 TV인데 그냥 시장에서 밀렸어요. 진실 얘기하면 밀려버렸으니까. 지금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가는 보수 유튜브 언론관이네요, 거의. 어떻게 보면 검사 취향에 딱 맞죠. 지지라면 짓고 누구라면 눕고 거짓말하면 거짓말하고 검사 취향에 딱 맞죠. 신발에다가 소주 받으면 받아 마시고 딱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보수 유튜버들. 슈퍼챗. 네. 빨간 거 하얗다 그러면 하얗다 그러고. 바이든 날리면 무조건 바이든 날리면 또 유튜브에서 먼저 나왔죠. 싸그리 먼저 했고 네. 김은혜 발표하기 전에 예. 먼저 보수 유튜버들이 저거 바이든 아니라고 질렀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따라갔지 보수 유튜버들. 저렇게 충성스러운 개들이 어디 있습니까? 심각하다. 일단 뭐 들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가는 보수 유튜버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조금 불편한 것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친야 성향의 이 언론 단체에서 시민 단체에서 희생자들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해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적으로 이 명단 공개를 그 뭐 개인정보 를 오픈했다라든가 또는 뭐 2차 가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과도하죠, 그죠? 아니 일단 이 그 명단 공개한 쪽에서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을 할 목적으로 공개한 게 전혀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공개한 이유는 이번 정권에서 이 유족들끼리 모이는 거를 극단적으로 꺼리고 사실상 방해 공작을 하니까 유족들이 지금 분열돼 있어요. 그리고 계속 들어온다는 거야. 전화 뭐 민주당이든 참여연대든 뭐 전화해가지고 서로 찾아달라고. 왜냐면 그 유족들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할 거 아닙니까 계층이? 그러면 좀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같은 유족한테 듣고 싶어. 근데 세월호 때는 이게 안산 단원고에서 집중적으로 왔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여버렸어요 이미 거기는. 그리고 이제 세월호 때도 사실은 잘 안 주려 그런 걸 유족 정보를 이제 단원고 유족들이 모여서 달라고 막 싸워서 다 받아가지고 순식간에 유족들이 공개가 된 거고 엄밀히 말하면은 유족의 요청으로 정부가 공개한 셈이 돼서 추모식 때 위패 다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문제냐? 정부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정부가 유족들하고 다 확인해서 위패 문제 다 상의하고 공개업을 합의해가지고 정부가 정리했어야 되는데 정부가 도망 다니고 위패 아예 안 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유족들의 불만이 쌓이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시민단체하고 언론이 그냥 반영한 거거든요. 이미 사실은 보통 이제 대부분이 이제 장례는 다 치렀단 말이에요. 치렀기 때문에 장례 치르고 난 이후에 유족들을 다 모아서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국가와의 이제 배상 문제라든가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대표를 뽑으십시오라든가 이렇게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브리핑을 해야죠. 그렇죠. 브리핑을 하려면은 이제 왜냐하면 사건이 왜 일어났고 정부 조사가 어디까지 책임이고 그리고 유족들은 뭘 요구할 수 있는지 단체를 불러서 브리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상 세월호 때 같은 경우는 안산 단원고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지만 했어요 어쨌든. 근데 지금 그걸 안 해주니까 그걸 지금 이제 재야단체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랬더니 이제 재야단체들한테 너희 2차 가해 그러는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가 그런데 내가 그 한동훈 장관한테 아까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언제 그럼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2차 가해가 있었냐? 없었는데 지금 이 엄청난 2차 가해가 벌어져 진짜 아까 말한 대로 약물 중독으로 죽었다 등등에 그럼 그 사람들을 체포 수사해야죠. 2차 가해가 우려되면은 그걸 체포 수사해야 되는데 그걸 던져놓고 다 윤석열 한동훈 지지자들이야. 보수 유튜버들. 그 사람들 방치해놓고 유족들에게 어떻게 권익을 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2차 가해자라고 뒤집어 씌웁니까? 지금도 떠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그거 뭐 퇴폐고 뭐고 그거 다 잡아들이라고 한동훈 장관은. 근데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뒤집어 쓴 느낌이 있어요. 근데 민주당이 공개한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공개한 게 아니죠. 그 민주당이 공개한 게 아니면은 저는 민주당에서 좀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데 제야 언론하고 단체에서는 정당한 일 한 거다.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또 그걸 또 민주당 의원들이 자꾸 때리다 보니까 근데 또 말을 안 해요. 민주당에서. 뭐 더 같이 집어 쓴 게 있죠. 이 사실은 민주당에서 끊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민주당이 저쪽 이번에 공개한 거 제야단체하고 언론에 대해서는 욕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정당하고 성격이 다르거든요. 거기는. 걷다 대고 뭐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배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공개한 게 단체가 언론사고 단체 아닌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민주당이 뭘 배우해. 이게 공개한 곳이 언론이라면은 한편으로 보면은 언론이 해야 될 일이라고 그쪽에서는 생각했을 수 있죠, 그죠? 그렇죠. 언론은 어차피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인 거니까. 그렇죠. 그건 네. 상관없는 거고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유족들이 지금 답답해하니까 욕먹을 각오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은 이번 참사에 있어서 언론이 취재라든가 공개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약했어요. 외신과 비교해 보면은 이 한국 언론들은 보도가 너무 양도 적었고 유가족들에 대해 가지고. 정부에게 강하게 요청을 하고 뭐 했어야 되는데 네. 그냥 처음부터 이 윤석열 정권이 추도기간 확 정해버리고 아예 위패 안 하고 그냥 막 가버리면서 네. 기자들도 놓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걸 놓친 거를 지금 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걸 다시. 근데 이제 결국 나중에는 유족들이 모이겠죠. 모이겠죠. 모였을 네. 때 보세요. 어떻게 답 나오는지. 네, 네. 공개하자 그럴 겁니다 아마. 유족들 투표하면요. 알겠습니다. 자, 뭐 저는 뭐 사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국가가 본인들이 이제 유족들이 본인들을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뭐 배상 투쟁을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가족들을 개별로 놔둔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사실 국가의 본연의 임무라는 것이 이런 피해를 본 유족들이나 국민들이 있을 때 국가가 나서 사실 모아줘야 되는 게 정상적인 국가라고 일단 생각해요. 자기들의 입장은 브리핑 해줘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 어쨌든 TF가 지금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TF 끝나자마자는 무조건 불러서 그럼 이상민 장관이 브리핑해야 돼요. 불러가지고 뭐 욕 네. 먹겠지만은 그거 이제 하나하나를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자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비공개로 연락처 갖고 있는 유가족들한테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알고 있는 정보라든가 정부의 조사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공개로 그 유가족들한테 보고해 줄 수는 있겠네요. 민주당이 신문 광고 크게 내서 네. 유족들 다 모이세요. 오십시오. 네. 야당으로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보상 어떻게 되며 진실 규명 어떻게 네, 되며 네, 네. 해야지 정부가 안 하면. 법률적 지원도 해드리겠습니다. 야당이 해야지. 변호사도 붙여주고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네. 또 그거 눈치 보는 것 같아. 그걸. 그러니까. 야당이 해야지 야당이.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6명 정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 비공개를 네, 했는데 네. 아니 그냥 광고 때려서 다 오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제 언론 이야기를 한참 했는데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가는 보수 유튜브 언론가이다. 참 씁쓸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상황들이. 자, 마지막으로 우리 변희재 대표님이 봤을 때 앞으로의 이 메이저 언론들, 레거시 언론들과 윤석열 정부의 관계를 한번 전망을 해주시면서 좀 끝을 맺어주시죠. 결국 조중동 문제인데 네. 이 조중동에서 이제 동아일보는 완전 이탈을 한 측면이 있고 중앙정 어정쩡하고 조선은 완전히 붙어 있는데 네. 결국 여기서 이제 심각한 균열이 생기면서 이제 윤석열 정권이 무너질 때 네. 자칫하면은 조선중앙도 같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아니 그 언론사로서의 위상이 무너진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연대 관계가 깨진다는 그러니까 겁니까? 연대 관계는 사실 지금도 이미 깨졌고 동아일보는. 연대 관계는 이미 깨졌고. 네, 근데 언론사의 위상이 이제 심각하게 훼손돼서 네네. 시장에서 흔들릴 정도로 지금 안 그래도 위험한 상황인데 지금 네네. 언론 미디어들 자체가 그렇게 될 수 있어. 너무 지금 윤석열 정권하고 유착돼 있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중앙은 좀 멀리 있다 하더라도 동아 정도 빨리 빠져야 되거든요. 네네. 안 빠져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네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이 조중동 체제도 무너질 수 있겠다. 그때 이제 사실은 좀 대한민국 언론의 세기를 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정권의 위기도 온다. 정권 위기는 이미 왔고, 이미 왔고. 이제 조중동 위기가 이제 따라올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중동을 대체할 언론사는 미디어 워치입니까? 저희는 이제 보수 언론사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쪽 예를 들면은 뭐 저쪽 저 진보 쪽 유튜버들이 언론사 만든다고 하는데 그건 네. 시장이 달라요. 네네. 우리는 보수 이 언론사니까 조중동이 흔들리는 그 시장을 치고 들어가야죠. 1년 후에는 저기 우리 변희재 대표님께서 언론 재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되면 저도 좀 해주십시오. 자, 예, 오늘은 이 언론인이고 사회운동가인 이 변희재 대표님을 모시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언론관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